대한민국 미사일이 미국 방산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정보 소스를 통해 국산 기술로 개발한 비공 대한 미사일이 미국과의 최종 수출 계약 협상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무기체계 완제품이 미국에 진출하는 최초의 사례인데요. 그것도 대한민국의 화력과 군사기술력을 상징하는 미사일이 다른 어떤 무기체계보다 한 발짝 앞서 미국 진출에 물꼬를 튼다는 게 정말 기념비적입니다. 비닉 사업의 특수성 탓에 저평가받아왔던 대한민국의 미사일이 이제야 빛을 보는 순간입니다. 더욱이 비공은 미국이 먼저 나서서 자신들보다 대한민국이 만든 게 더 낫다며 수출을 요청한 미사일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대한민국의 대한미사일 비공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2024년 기준 미국은 무려 8,86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국방비에 편성했습니다. 하나로 하면 자그마치 1,186조 원이 넘는데요. 미국이 통상 국방비의 10에서 20%를 새로운 무기체계 연구 개발에 투자한다는 걸 감안하면 2024년 한 해에만 118조에서 237조 원이 신무기 개발에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방 예산을 편성한 중국에 총 국방비가 약 309조 원, 그 다음인 인도가 약 100조 원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가 흔히 초강대국이라고 일컫는 나라들의 1년치 국방비에 육박하는 예산을 오직 군사기술 R&D에만 쏟아붓는 셈입니다. 괜히 미국이 냉전 종식 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 유일의 최강국으로 평가받는 게 아닌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제무대에서는 미국이 도입한 특정 무기 체계를 동급 체계 중 가장 우수하다고 여기는 일종의 편견 같은 게 자리 잡았습니다. 속된 말로 1년에 2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무기 개발에 때려박고 방위산업 시장 규모만 826조 원이 넘는 나라가 사용할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좋겠냐는 것입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편견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미국이 도대체 왜 대한민국에서 비공 대한미사일을 도입하려는 걸까요? 정답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한 이유, 미국의 대한미사일보다 비공이 한 수 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의 협업으로 개발한 비공은 2.75인치 70mm의 작은 구경의 길이는 약 1.9m, 무게는 15kg에 불과한 소형 대한미사일입니다. 비교적 소구경임에도 불구하고 사거리만 5에서 8km에 육박하며 동체고정형 비냉각식 적외선 영상 탐색기를 탑재하고 있어 주야간 언제든 작전 수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사 후 망각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언제 어디서든 다수의 표적을 대상으로 연속 발사는 물론 동시 교전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편의상 대한미사일로 분류하고 있지만 넓은 범용성과 우수한 유도 성능으로 지상, 해상, 공중 가리지 않고 전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비공을 실전에 배치한 대한민국은 함대함과 지대함 버전을 모두 개발했고 공대함, 공대지 버전 역시 제한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비공을 기반으로 한 대드론 요격 체계까지 검토되고 있을 지경이니 범용성 측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최상급입니다. 이러니 아무리 미국이라 해도 환장하고 탐낼만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비공은 이미 벌써 4차례나 미국의 FCT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해냈습니다. FCT 프로그램이란 미국 국방부의 주관으로 외국산 무기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평가 과정을 말하는데요. 미국 자체적으로 이 무기는 우리보다 동맹국이 개발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미군의 높은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FCT를 획득하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국제 방산 시장에서 상당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 방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일종의 등용문인 셈인데요. 비공의 경우 2024년 계획되어 있는 두 차례의 마지막 시험 발사를 통해 최종 성능 검증을 마무리하고 도입 계약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비공은 국산 유도무기 최초로 10발을 발사해 10발을
모두 명중시키는 등 놀라운 성적을 기록하며 지난 4차례의 FCT 테스트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오죽하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다수의 전문가가 이미 비공 수출을 확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더욱이 비공은 미국이 먼저 나서서 탐을 냈던 미사일입니다. 냉전 종료 후 전쟁의 형태가 급변한 탓입니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되어 있던 힘의 균형은 무너져 내렸고 전쟁의 형태도 대규모 전면전이 아닌 소규모 비정규전과 저강도 분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준 게 바로 해전인데요. 일례로 이전까지 미국은 해전을 대형 함정 간의 물리적 충돌로 규정하고 고화력 대한미사일을 주무장으로 채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푼 대한미사일만 봐도 탄두 중량 221kg의 길이는 3.8m가 넘으며 사거리는 공중발사형 AGM-84D가 무려 220km, 함대함 잠대함 버전인 RUGM-84D는 140km에 이릅니다. 하푼이 아니라면 SM-2 같은 이지스 시스템 기반 미사일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SM 계열 미사일이 일단은 대공 미사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대지 대한 목표물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SM-2가 한 발당 18억 원이 넘는 고가의 미사일로 악명이 높다는 걸 생각하면 최소한 함급 대형 함정을 격침해야 수지타산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1988년 미 해군은 이란 카만급 고속정을 격침하기 위해 무려 5발의 SM-2를 쏟아부었습니다. 고작 배수량 250톤짜리 고속정을 격침하기 위해 90억 원을 바다에 빠뜨린 셈입니다. 얼핏 같은 규모의 대한민국 신형 참수리급 고속정이 척당 685억 원 남짓이니 나름 수지타산 맞는 일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란 카만급 고속정이 1974년 양산된 구형 고속정이라는 걸 감안하면 꺼림칙한 감정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해전은 초대규모 정규전에 수반되는 일이었고 이에 따라 고화력과 긴 사거리를 갖춘 대함 대공 미사일을 핵심 무장으로 갖추는 게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고속정에 사용하기엔 조금 아까운 일이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근거리 방어용으로 저가형 대함 미사일을 추가로 탑재하는 게 더 낭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여파는 결국 끔찍한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지난 2000년 예멘에 정박 중이던 만재배 수량 8,500톤 규모의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USS 콜자연의 알카에다의 소형 모터보트 한 척이 자살 돌격을 자행하면서 무려 17명의 수병이 숨을 거두고 39명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1987년 이라크 공군의 오인 사격으로 얼리버 해저드 페리급 호위함이 공격받은 이후 무려 13년 만에 일어난 USS 콜테러 사건으로 미국은 적잖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국의 대형 함정들이 자살 돌격을 감행하는 소형 보트들의 물량 공세를 방어할 수단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물론 함정에 전통적인 무장인 함포가 있긴 했지만 함포는 연사율과 명중률이 낮아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푼이나 SM-2를 동원하자니 수백 대의 소형 보트가 고폭탄을 가득 싣고 일격에 달려들 경우 막아내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인데요. 이때 미 해군의 눈에 들어온 게 미 육군에서 개발 중이던 AGR-20 APKWS였습니다. AGR-20은 사실 거창한 개발 프로젝트는 아니었고 그저 70mm 구경의 히드라무 유도 로켓을 레이저 유도 장치를 부착해 유도 로켓으로 바꾸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모태인 히드라 로켓이 워낙 휴대성이 좋고 사거리도 10km 남짓인데다 무엇보다 저렴하여 대량으로 운용하기 최적이었습니다. 애초에 히드라 로켓 자체가 AGM-114 헬파이어가 MBT, 자주대공포 등 고가치 목표물을 무력화하면 소프트탑 차량에 쏟아부어 지역을 소탕하는 용도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미 해군은 육군에서 개발 프로그램을 이전받아 개발을 주도할 만큼 AGR-20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AGR-20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미 육군이 헬리콥터 무장 용도로 개발한 체계다 보니 날씨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이는 AGR-20이 레이저 유도 방식을 사용한 탓입니다. 레이저 유도 방식은 이름 그대로 레이저를 조사한 뒤 수신기를 통해 이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정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일반적으로 목표물에 레이저를 지속 조준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날씨가 바뀌는 해상에서 사용하기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특히 바다 특유의 짙은 해무에는 쥐약입니다. 이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리 고속정 돌격이 자살 공격이나 다름없다 해도 최소한 기습의 형태를 띠기라도 할 텐데 해무의 무용지물인 로켓은 반쪽짜리입니다. 게다가 AGR-20은
발사 후 망각이 불가능했습니다. 즉, 한 번에 다수 이적을 상대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레이저 유도 방식이 아닌 적외선 유도 방식으로 유도 시스템을 바꿔야 하지만 70mm 소구경이 이런 고성능 기술을 탑재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가격까지 안정화하려면 또다시 적잖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절대 쉽지 않은 일인데요. 게다가 미국의 동맹 중에는 이 어려운 걸 진작 개발에 성공하다 못해 이미 실전 배치까지 끝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비공을 개발한 이유는 미국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만 미국이 잠재적 위협이었다면 대한민국은 실제적 위협이었을 뿐입니다. 다름 아닌 북한 때문입니다. 북한은 배수량 40톤 내외의 PTL 예정부터 2023년 공개된 신형 미사일 고속정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최소 660척 이상의 소형 함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30척 이상의 공기부양정과 고속 상륙정 등을 포함하면 못해도 1000척 이상의 소형 함정으로 물량 공세가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비공은 이런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입니다. 일례로 2016년 개발을 완료한 비공은 그해 양산을 시작해 서북도서를 중심으로 노후의 안포를 대체하고 있으며 총 12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해군, 육군으로 단계별 전력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입한 FPV-2000에 함대한 무장으로 비공을 탑재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이외에도 히드라 로켓과 같은 구경의 저비용이라는 장점을 앞세워 공대함 공대지 버전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비공의 공대함 공대지 모델은 KUH-1 수리온, LAH, KA-1 같은 국산 공중전력에 탑재될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육해공 모든 영역에 걸친 기본 무장으로 활약하는 건데요. 특히 비공은 드론이 전장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대두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우크라이나 전쟁은 소형 드론과 해상 무인기를 이용한 벌떼 공격이 대형 함정에도 효과적이라는 걸 입증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벌떼 공격이 기존의 방어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은 후티 반군의 260만 원짜리 드론 공격에 울며 겨자 먹기로 SM-2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미 해군이 동원한 SM-2는 블록4 최신 모델로 한 발당 가격이 26억 원을 호가합니다. 반면 비공은 준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한 발당 가격이 고작 4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무기체계로 비공과 동일한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AGM-114 헬파이어는 동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한 발당 가격이 1억 2천만 원을 넘습니다. 이러니 미국이 비공에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비공은 미국 진출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추가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저희 꺼리튜브가 즉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2022년 10월 대한민국에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강릉에서 발사된 현무2C가 비정상 비행 후 후방에 낙탄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우리 군이 현무2C를 발사한 건 북한의 IRBM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였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는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군 역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게 거꾸로 떨어져 되려 대한민국을 타격한 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현무2C 탄두가 떨어진 장소는 고작 300m 이내의 병영생활관과 유류저장고가 있었고 추진체가 추락하면서 화재를 일으킨 지점에서 고작 700m 지점에는 민가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천만다행히 탄두가 폭발하지 않아 사고로 끝났지만 최악의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될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물론 군을 무작정 비난만 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첨단 기술이 적용되긴 하지만 미사일도 어쩔 수 없는 무기고 오발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후 강릉 현무2C 낙탄 사고의 원인은 자이로스코프 오류로 밝혀졌는데요. 이는 10년 동안 현무2를 운영해 오면서 다수의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음에도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되었든 한 번 사고가 발생한 이상 앞으로 두 번, 세 번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만 이 확률을 최대한 줄이려면 아무리 미사일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자주 많이 사용해서 취약점을 점검하고 신뢰성을 높여가는 게 유일한 방법인데요. 또 주기적인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를 통해 품질 관리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히 미사일을 몇천 발씩 비축만 하면 끝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를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미사일 수출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우리 군의 미사일이
성능에 비해 절대적인 시험 발사 횟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닉 유지, 미사일 시험 시설 부족 등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예산에 대한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사일 한 발에 수십,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만큼 소총 사격 훈련처럼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하지만 수출의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출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더 많은 미사일을 양산, 시험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가 형성될수록 미사일 단가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시험 평가 과정에서 미흡한 기술력을 보완할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 수출에 성공하면 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일례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동은 미사일에 대한 수요가 아주 높고 호주 역시 미사일 전력층이 얇은 편이라 수출이 기대되는 시장 중 하나입니다. 해당 국가들이 대한민국 미사일을 도입한다면 우리 역시 다양한 기후와 조건에서의 운영 환경 정보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게다가 혹여나 실전에 현무계열 미사일을 사용한다면 돈으로도 사기 힘든 실전 정보와 사례를 반쯤 무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무기 체계는 절대 한 번에 완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용 빈도를 최대한 늘려 다양한 사용 사례를 늘려 최대한 완벽에 가깝게 만드는 것뿐인데요. 대표적으로 K9 자주포가 전 세계 1위 자주포가 된 이유도 세계 9개국 북유럽의 설원과 인도의 고산지대 그리고 호주와 이집트 사막의 모든 환경에 적응하고 완벽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전천후 자주포인 셈이죠. 대한민국의 미사일도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문제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현무계열 미사일은 물론 천령, KT즘 등 우리 기술로 개발한 순수 국산 미사일들이 죄다 비닉 무기로 취급되어 일말의 정보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 보니 아예 수출 기회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무기 체계라는 카탈로그에 없이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아는 우리 방위 산업에 정통한 나라들만 어떻게 알았는지 가뭄에 콩나듯 수출을 요청할 뿐입니다. 대표적으로 KT즘이 폴란드에 수출한 사례가 그러한데요. 반면 일본만 봐도 도서방위용 대함유도 미사일,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자국의 방산전시회에서 아주 대놓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역시 지난 2022년 자국 최대 에어쇼인 주어이어쇼에서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수출형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형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2021년 개발 완료가 발표되고 무려 1년이 지나고 뒤늦게야 사실 이미 전력화되었습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이 훨씬 더 진보된 기술을 갖추고 있음에도 수출 시장은커녕 정보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그나마 정보 공개가 활발한 편인 천궁을 보면 패트리어트라는 동급의 스테디셀러가 있음에도 벌써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에 성공했고 폴란드 역시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지대지는 물론 함대지, 잠대지 모델까지 개발되어 토마호크급 미사일이라 평가받는 현무3나 현무2도 수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 분석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미사일 기술이 유출되면 어쩌지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시대는 전반적인 군사 기술력이 상향 평준화된 상태입니다. 이미 기본적인 미사일 기술력은 갖추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독보적인 신기술이 아니라 이미 상용화된 범용 기술은 재빨리 시장을 선점하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미사일에 대한 수요는 이미 넘쳐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중동은 물론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호주, 동남아 역시 대한민국의 잠재적 수출국들인데요. 멀리 갈 것 없이 미국만 봐도 SM 계열 대공 미사일과 에이테킴즈, BGM-109 토마호크 등 대지 미사일을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방산시장 점유율 빅4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출 품목은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시장의 정상을 노린다면 그만큼 과감한 결정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